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시하고 정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수시는 내신 성적 위주의 전형이다.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가는 전형이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실은 수시하고 정시를 구분하는 건 시기입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걸 수시, 12월 말 1월 초에 원서 접수하는 걸 정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반면 정시는 12월 말 1월 초에 계속 어떤 분이 소리가 나네요. 12월 말 1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는 전형,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들이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 4가지 방법으로만 뽑을 수가 있고요. 정시는 수능과 실기 2가지 방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대학교 입학 체계를 4+2 체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좀 마이크 좀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수시는 9월 달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는 12월 말 1월 초에 수능 실기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실기가 수시하고 정시 2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방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실적 전형, 수능 전형 이 5가지가 되겠죠. 각각의 5가지 전형에서 내가 원하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은 논술, 실기 실적은 해당 특기가 중요하겠고 수능 성적은 수능이 전형은 당연히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더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통해서 내가 지원할 전형들을 선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 입시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절대평가, 성취평가제였죠. 90 넘으면 A, 80 넘으면 B.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오는 순간 성적 산출 체계가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렇죠. 4% 안에 들면 1등급, 11%까지 2등급. 그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이 내신과 서류, 논술, 특기,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각각의 싸워야 될 경쟁 상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광명북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겠죠. 거기에서 얼마나 우위에 있어서 내 좋은 등급을 맞느냐라는 포인트.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중체계입니다. 먼저 광명북고 내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어떤 그 활동과 기록과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학년 친구에게는 의미 없는 경시대회라고 친다면 경시대회는 어쨌든 같은 학교 치르면 모두에게 경시대회 상장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20%의 학생만 상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광명북고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들을 채워놨을 때 그러면 광명북고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채워놨다. 그러니까 A대학에는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그 대학, 그 학과에 전하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도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학교에서의 나의 경쟁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겠는데 타 학교에서 나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사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외부의 시선으로 두 학교를 비교하는 건 입학사정관 굉장히
오래된 업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낸 사람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종합전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나마 지원 가능성, 합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광명북고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2, 3년 정도 되시는 그러한 현직 교사가 가장 전문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광명북고에서 이런 정도의 활동을 했을 때 어느 대학은 뚫리더라, 어느 대학은 조금 부족하더라라는 것들을 경험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까지는 A 활동이 있었는데 그 A 활동이 사라지고 대신에 B 활동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부분들, 학교 활동에 대한 어떤 그 가감 여부도 역시 그 광명북고 선생님만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이 사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논술이나 특기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수능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광명 북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내신 2등급 따는 게 수월할까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수능 2등급 따는 게 더 수월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수시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정시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입시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요. 실은 올해 대학교 1학년 친구부터 교육과정이 새롭게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2015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능도 바뀌고 대입 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바뀌는데 바로 이렇게 대입 제도나 수능을 변화를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들이 대응을 절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가 올해 대학교 1학년 친구부터 교육과정을 바뀌었지만 실제적인 대학교 입시의 변화는 올해 고3부터 변화를 줍니다. 참고로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두 학부모가 듣고 있는데요. 고2가 없죠. 개인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3부터 입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바뀐 첫 입시가 고3에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부장들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영상 연수를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고3 2022학년도 대입은 이제까지의 대입과 전혀 다른 새로운 리셋된 새로운 대입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3부터 입시가 바뀝니다. 그럼 고3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은요. 고등학교 2학년은 고2와 고3은 똑같은 입시입니다. 고2와 고3은 똑같은 입시다. 그러니까 고2 입장에서는 1년 선배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새롭게 바뀌면 대학교 입시가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경험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학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다시 한번 더 바뀝니다. 지금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럼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여기서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서류가 대폭 축소가 된다. 그래서 올해 고3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고1은 지금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조만기 부장님 죄송한데 네. 강의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줌에 100명으로 설정이 돼서 어머님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대학교 입시는요,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아주 간략한 정보로서 대학교 입시가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것들을 아마 판단을 그것 정보를 통해서 광명북고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8월 말이 되면 실은 2학년 4월 말에 실은 저도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일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2학년은 4월 30일이 되면 2023 전형에 대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정보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2학년 4월 말까지 우리 대학교가 2학년 친구들이 고3이 될 때 어떻게 뽑을 거야 라는 부분들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언제 발표하냐? 1학년 8월 30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8월 31일 날 2024 학년도 기본상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에는 조금 더 아까 제가 여러 가지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학년 친구들, 지금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4월 30일 날 정확하게는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실은 2학년 때 발표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예측이죠. 예측. 근데 그래도 제가 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위원도 했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에도 참여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대학교의 사정관이나 팀장이나 실장님들 많이 만나서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은 제 분석을 통한 예측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정보들은 4월 30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5월 1일 날 수시 요강이 9월 1일 날 정시 요강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2학년 때 발표되는 시행계획과 3학년에 발표되는 요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뭐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 정시에서는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겠다, 뭐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했다. 그런 방법들은 시행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의 차이는 뭐냐? 시행계획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요강에서는 그 면접 날짜를 수능을 본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겠다라고 날짜가 세팅된다. 그리고 시행계획상에서는 우리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100명 뽑겠다라고 했다면 요강에서는 100명 뽑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2명을 못 뽑아가지고 걔네들 또 올해 뽑아서 102명 뽑겠다. 즉 2학년 때 발표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맞고 인원적인 소폭의 수정과 날짜에 대한 부분만 요강에서 발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학년 4월 31일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 실은 제가 어저께도 3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도 아직 5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작년 4월 30일 날 발표된 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제가 3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성적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요. 수능은 국가에서 출제를 한다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시험들이 있죠. 논술이라든가 면접. 그러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그런 시험들을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는 매년 3월 31일자 이미 이거는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학교 1학년 친구들 작년에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고 그 정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면 되는지 면접 문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매년 3월 31일자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논술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기본사항이죠.
2022학년도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입니다.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중에도 한 번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은 다른 학년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게 여기 세 번째 줄입니다. 뭐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필, 다른 사람이 써주거나 또는 허위 작성, 거짓된 내용을 적으면 만약에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작년까지는요, 대필이나 허위 작성하다 걸리면 평가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평가에 불이익이라는 얘기는 감점 처리. 뭐 이런, 그래서 자기소개서 허위 작성 대필하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올해부터 걸리면 의무적으로 탈락,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추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학원에 뭐 감사를 갔다가 뭐 자기소개서 대필자 명단이 나오거나 추후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추후에 걸려도 입학 취소입니다. 입학 취소는 정유라 생각해요. 정유라가 이어야 돼 취소. 그다음에 최근에 조민 입학 취소 얘기 나오죠. 그렇게 나중에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입학된 적이 없다 이렇게 취소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이제 2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본인과 학교 담임쌤의 도움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 즉 올해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 갔을 때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입전형의 유예조행. 무슨 말이냐? 지금 코로나가 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1년 만에 그칠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3월 2일 날 개학하지 않고 4월 16일 날 개학하고 막 그랬죠. 3학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해져 가지고 대학교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작년에는 막 얼기설기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 1학년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 일정입니다. 1학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일정입니다. 자, 보시면 2023 고2입니다. 원서 접수 수시 2022년 내년도죠. 예.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보면은 토요일 날 마감되네요. 아마 내년도 고3 부장님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 토요일 날 마감되니까 애들이 토요일 날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토요일 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서를 쓰고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고 오늘도 강조를 할 건데 뭐냐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원서를 썼는데 최초 합격은 안 됐어요. 근데 예비 번호를 받아가지고 최초 합격자에서 다른 데 등록해서 비게 되면 그것들은 이제 그 예비 번호, 예비 합격자를 이렇게 추가 합격시키겠죠. 근데 이 추가 합격, 이게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학들이 과거에는 아유 그냥 적당히 추가 합격 시키고 나머지는 정시로 넘겨서 정시에서 뽑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따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즉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작년 입시에서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을 대학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합격할 자격이 된다면 합격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수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좀 유의미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3학년부터 입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올해 고3부터 새롭게 바뀐 입시는 어떤 입시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은 동일하고 제가 보기에는 고1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은 9월 17일 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이제 나의 고3 생활은 끝났다. 수능 그까짓 거 수능에 그냥 응시만 하고 그 수능 응시 원서가 뭐 성형이라든가 또는 스키장 이런 데 가는
할인 쿠폰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난 굳이 정시로 안 갈 거야. 그래서 9월 17일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대충 생활하는 그러한 어떤 대학교 입시가 일반고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대학교 1학년까지요. 그러나 올해 고3부터는 9월 17일 날 나의 고3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7일 날, 11월 17일 날 나의 고3 생활이 끝나는 입시를 치러야 하는 게 고3 수험생의 어떤 바뀐 대입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도 동일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수능 시험일은 2023년 11월 16일일 겁니다. 왜?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르거든요. 그 정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모집. 제가 아까 제일 앞에서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건 시기별로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수시에서는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뭐냐? 이 추가 모집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뭐냐? 제가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게요. 서울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1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수시에서 70명을 뽑고 정시에서 3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수시에서 70명을 뽑고자 했을 때 70명이 다 합격하고 등록을 하느냐? 그 중에 최소 한두 명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합격하고 다른 데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어떤 친구들일까요? 자연계열 학생들입니다. 의대, 의치안. 예, 그래서 서울대가 애초에 계획은 수시에서 70명을 뽑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68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그럼 2명 어떻게 할까요? 얘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2명을 애초 정시에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 2명을 2월시켜서 정시 인원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32명이 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가 정시 32명을 역시 뽑기로 합니다. 다 뽑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뽑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32명을 뽑고자 했는데 29명밖에 못 뽑았어요. 3명을 뽑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울대학교는 3명을 안 뽑으면 이거 우리 내년에 뽑을 거예요.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집 정원이 100명이 아니라 10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고대 이런 최상위권 한 7개 대학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냐? 정시에 뽑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뽑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추가 모집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 참고로 서울대도 진짜 그러냐? 작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2명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대한민국 제일 높은 학과는 서울대 경영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들 서울대 경영을 빠지고 어디를 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이화여대 의대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화여대 의예과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5명 뽑거든요. 그럼 서울대 경영 갈래? 이대 의대 갈래? 그래서 이대 의대로 빠지는 거죠. 최상위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뭐냐? 정시에서 떨어졌다 해서 내가 고3에 입시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회를 또 다른 걸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학년도 올해 대학 1학년의 추가 모집 현황입니다. 자, 대구대 보면 876명이죠. 무슨 말이냐? 수시하고 정시를 통해서 876명이나 뽑지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잘 가늠이 안 갔어요. 참고로 대구대학교 총장은 추가 모집에 이렇게 많이 뽑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교수들이 총장 나가라. 명문 사립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추가 모집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학이 곧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인원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기는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경대학교라고 경기도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고요. 여기가 73.6%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신경대학교는 수시하고 정시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25%,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뽑지 못하고 4명 중에 3명을 뽑지 못한 거죠. 여기 있는 13개 대학이 다 절반 가까이 뽑지 못한 대학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경기도,
경기도, 여기도 수도권, 다 수도권입니다. 어쨌든 종교 관련 대학이긴 하겠지만요. 근데 대학의 이름들을 보면 잘 모르는 대학들이 많죠. 예, 그래서 나쁜 대학들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인서울대학교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기독대나 감리교신학대를 제외하고서도 홍익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외대, 세종대, 명지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들도 이렇게 학생들을 뽑지 못했죠. 자, 이 대학교들이 이렇게 뽑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뽑지 못한 이유 자체가 앞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는 총정리해서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실제로 수능을 보는 응시하는 인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줄었냐? 거기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 광명북고에서 내신 2등급 따는 게 쉬울까요? 수능에서 내신 2등급 따는 게 쉬울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글쎄요, 아마도 광명북고도 내신 2등급 따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고가 거의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의 숫자와 그다음에 수능 성적의 숫자를 비교하면 내신 성적의 숫자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신이 2.0이에요. 이 친구의 수능은 3.5등급이에요. 내신은 2.0등급인데 그럼 이 친구가 수시에서는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들을 찾겠죠. 근데 정시로 가게 되면 3.5라는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들을 찾게 되겠죠. 당연히 수시도 내신에 의한 순위가 줄 세우게 되고 정시도 수능에 의한 순위가 줄 세우게 되는 거니까 각각의 숫자에 맞는 대학들. 그러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2.0으로 고를 수 있는 대학교보다는 정시에서 3.5로 고를 수 있는 대학교가 더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대학일 건 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시에서 더 좋은 숫자를 가지고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상황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는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여기는 뭐 외대부터 해서 2등급 때 중반, 2등급 중후반에 3등급 때까지의 어떤 그 2점대 수능 성적을 지닌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대학교에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아마 내신 성적은 1점대일 게 뻔합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이 정도 대학을 갔지만 수시에서는 1점대라면 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합격을 했겠죠. 즉 수능 숫자는 성적표는 분명히 2점대 중후반의 수능 성적이 나왔지만 이미 수시에 합격을 해서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수능이 가뜩이나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도 적은데 거기다가 수시에도 사라져 버리니까 지원해서 합격시킬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미처 다 뽑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에 발생을 한 겁니다. 작년에 이 상황을 두고 대학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칫 정시에서 지방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도 학생이 줄어들고 수능을 보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정시에서 미처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작년에, 즉 올해 2월 달에 대학들은 경험을 아주 아프고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저 영향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는 고3이 되면 수시 원서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월 14일까지 가는 게 11월 17일까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수능 보기 전에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1, 2학년은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은 3월, 6월, 9월, 11월 4번의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저희 경기도는 6월과 11월 2번의 모의고사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의고사도 실은 굉장히 학생들 저희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들을 바탕으로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기준이 있는 전형들을 고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1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나면 5월 달에 조금 느슨해질 거예요. 학교생활 전반적인 게. 그러고 나서 6월 초에 바로 보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참고로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작년까지의 성적표고요. 올해부터는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실은 내일 모레 첫 3학년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그때 한번 바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여기 보면 등급과 백분위 점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여기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만. 근데 여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원점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학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탐구 교과 같은 경우는 원점수 기준으로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 성적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1등급, 2등급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국어에서, 수학에서, 영어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개의 영역의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듣기는 다 맞는데 뭐 쓰기를 못한다거나 말하기를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인데 대부분 문제 해결, 어려운 게 문제 해결해서 여기서 대부분 틀리지만 어쨌든 자신이 어떤 영역을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문항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너의 실력들을 쌓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본 문항들도 문항에 대한 난이도 이렇게 굉장히 실은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단순히 등급만 나온 게 아니고 그 학생에 대한 학력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학생들과 같이 살펴보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올해 고3부터 입시가 리셋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고등학교 1학년에 또 한 번 입시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뀌게 되는 기준이 바로 뭐냐? 2019년 재작년 11월 28일 날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이게 조국 사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조민 세계인지 전형으로 외고에 다니다가 고려대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입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에게 유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대입제도는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대입제도가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해서 4가지의 어떤 그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학생을 선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를 공정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종합전형을 제대로 평가해라. 서류평가를. 세 번째, 이게 이제 올해 고3의 입시가 바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을 늘려라. 일부 대학이 하나지만 원래는 올해 고3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30%까지만 뽑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올해 고3에 30% 딱 수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게 여론에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30에서 일부 대학이 하나지만 40%까지 늘려라라고 발표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대학교 입시가 사회에서 어떤 교육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더 많이 뽑아라. 근데 여기는 별 상관없는데요. 대입의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갑자기 새로운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학교 입시 전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3가지 전형 자료를 공정하게 만들어라, 수능으로 더 많이 뽑아라, 지역균형을 새롭게 만들어라. 이 3가지가 기존의 입시와는 전혀 다른 입시로 바뀌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형 자료를 공정하게 만들어라. 그럼 학생을 선발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는 딱 3가지거든요. 뭐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수능 이 3가지잖아요. 근데 수능이야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공정하게 만들어 보자. 여기서 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생활기록부의 양식, 고1부터 바뀌는 양식, 이 양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영재학급이나 발명교실을 미반영한다. 미반영한다는 참고로 보면 미반영이 있고요. 미기재가 있죠. 미반영은 뭐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미 기재는 뭐냐? 아예 이제 학교 생활교육에 기록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면 첫 번째 이영재 교실이나 발명 교실을 하는 친구들은 미반영. 근데 이거는 전국에 별로 없고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공통이죠. 글자 수가 줄었다. 글자 수가 줄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학생부 종합에 대비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로 희망 분야라는 게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직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뭐 흉부외과 의사, 3학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진로 희망이 있다면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심화된, 좀 전문화된 부분들로 했을 때 뭐 입학사정관제 또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유리하게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진로 희망이에요. 근데 이 진로 희망이 대입이 미반영. 무슨 말이죠? 학교 생활 기록부는 기록되지만 대학교에서 평가할 때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대학교 1학년까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수님들이 평가를 더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실제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평가하냐? 잘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수의학과예요. 수의학과인데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수의사. 와, 이 친구 1학년 때 우리과 오고 싶어 했네. 일단은 마음이 쏠리겠죠. 평가할 때 어떤 그 끌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고3부터 이제 이것들을 대학교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진로 희망 분야를 대신할 다른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뭐 동물과 인간 간에 옮기는 전염병, 그걸 무슨 전염병인데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동물, 반려동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진로 희망이 아닌 교과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독서 활동 이런 데서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대학교들이 보기에는 합격 사례라고 그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사례가 보면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진로 희망을 보지 않고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른 영역의 활동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친구네. 이 친구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네.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뭐냐면 자율동아리라는 겁니다.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는 뭐냐?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창체 동아리가 있죠. 근데 창체 동아리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1인 1동아리를 맡아가지고 동아리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숫자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희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숫자만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갈라지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진로 분야를 만족시켜주는 동아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자율동아리입니다. 소규모 학생들끼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창체 동아리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스스로 고민해서 계획하고 활동하는 동아리가 자율동아리입니다. 근데 이 자율동아리가 고3, 고2는 1년에 1개, 그런데 글자 수가 30자로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아예 자율동아리를 미반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자율동아리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대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는 자율동아리에 적는 글자 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개별적인 어떤 특성, 활동, 관심사를 보여줬다면 올해 고3부터는 30자면요. 동아리 제목까지 합쳐서 한 줄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힙합부를 자율동아리를 맡고 있는데요. 힙합부 아이들은 어떤 친구는 가사를 쓰고 어떤 친구는 비트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랩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각자 역할을 한 줄이면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랩을 쓰고 가사를 쓰고 랩을 연습하는 동아리 그러면 끝납니다. 즉 자율 동아리가 과거에 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율 동아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학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도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는 게 낫다. 하지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세한 영향은 준다. 그래서 1학년은 안 한다. 그럼 중요한 거 뭐냐? 결론은 2학년도 마찬가지고 1학년도 마찬가지고 동아리에 적는 글자 수는 500자인데 자율 동아리가 30자. 그럼 여기는 창체 동아리가 470자. 1학년은 상체 동아리가 500자가 되겠죠. 결론은 뭐냐? 상체 동아리를 굉장히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되고 상체 동아리에서 500자의 기록들을 내 개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게끔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인 봉사가 교내 봉사는 똑같이 있습니다. 개인 봉사가 2학년은 개인 봉사가 반영이 되고 1학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 부분도 1, 2학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봉사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2학년과 1학년에 차이가 클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보면 개인 봉사 같은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 2학년도 못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개인 봉사는 없지만 교내 봉사는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 봉사가 1학년에 없어지니까 어떤 봉사가 새롭게 생기냐면 프로젝트 봉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주는 봉사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교내 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3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점심시간에 아이들 그 손 세정제 계속해서 그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꼭 서두르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캠페인을 하는 봉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계획서를 세우고 그거 유의미한 봉사다 하면 그것들을 하게 하면 그게 학생이 스스로 계획했지만 교내 봉사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내 봉사를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장은 1학년 친구들은 경시대회 상장, 3학년 재학생은 1학기까지 5개 반영되고요. 이제 1학년은 반영 안 되죠. 독서도 반영되고 반영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 고3부터 글자 수가 종합의견, 자율활동 줄어들었고 진로희망이 미반영되고 자율동아리 글자도 줄어들고 상장 개수가 줄어든 이 4개의 영향력이 올해 고3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기존의 종합전형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만큼 상장에서 다양성을 못 보여주고 개인 봉사도 안 되고 자율동아리에서 어떤 학생들의 자율성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1학년 가면 그나마 자율동아리도 못 보여주고 수상, 상장, 이 상장이라고 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신 성적, 즉 문제를 잘 푸는 것 이외에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경시대회인데 그 부분들을 어쨌든 못 보여주는 거고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도움받느냐라고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 독서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 3학년에서도 개인적인 특성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고1로 가게 되면 자율, 수상, 독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개인적 특성들이 더 안 보이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고3에서의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한번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다시 고1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 줄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과활동은 교육부가 기록되는 어떤 양은 맥시멈 500자는 맞는데요. 작년에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냐면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교과, 사회과학, 즉 국영수 사과에 한해서 모든 학생에게 세트를 기록해라 라고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고요. 올해 다시 지침이 바뀝니다. 전 교과에 대해서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록해라. 즉 뭐냐? 다른 것들의 기록들은 다 줄이다 가는데 교육부가 이 세특에 대한 기록만큼은 모든 학생에게 기록해라 해서 교사들에게 세특의 기록의 양과 질적인 어떤 그 확대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대학들은 이쪽에서 개별적인 특성들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 주어진 교과 활동에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종합전형의 평가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경시대회나 개인봉사나 독서를 왜 반영하지 않느냐 1학년부터라고 얘기했을 때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들을 앞으로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은 경시대회 방과 후에 하죠. 그 다음에 개인봉사 그 학교 일과중에 안 하잖아요. 주말이나 이런 때 하잖아요. 독서도 학교에서 책을 읽지만 주로 이제 그 좀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읽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 수업 시간이 아닐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허락하에 학교 생활 기록이 되고 그것들을 평가에 활용했다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 다 방과 후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과 후에. 그러면 앞으로 1학년부터는 정규 수업 시간에만 하는 활동들만 평가에 반영하게 되는 거냐? 이거면 아침에 등교해서 저녁에 집에 갈 때고, 근데 실제로는 각 고등학교에서 광명 북고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학교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에 담겨 있는 즉 방과 후에 하더라도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들은 그러면 이건 뭐냐? 경시대회는요 외부의 손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 봉사 역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독서 역시 안 읽고 외부의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다. 라 해서 이 세 개를 제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 결론은 이제는 학생부 정확평가는 뭐냐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그러한 활동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뭐 준비 과정까지입니다. 즉 준비 과정까지도 직접 관찰한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1학년부터는 없어지죠. 그러면 2학년까지는 그래도 자기소개서가 올해 대학교 1학년까지는 작년 고3까지는 1번, 2번, 3번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3개의 3,500자가 2개의 문항으로 2,300자로 1,200자가 줄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아.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보다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처 보여줄 수 없는 학생의 목소리를 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기존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줄어들었죠. 왜? 항목이 줄어들고 글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은 아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오롯이 뭐 교사의 관점에 적힌 기록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만요. 이분이 8943-9226-182 분 8943-9226-182 이분 마이크 켜줘도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디가 8943-9226-182 이신 분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나오시네. 자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렇게 학교생활기록부가 줄어들고 자기소개서가 축소되거나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에만 열심히 잘 참여를 해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특이라겠죠. 그러면 뭐냐? 아까 제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활동, 개별적인 특성, 개별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상장도 안 보이고 독서도 안 보이고 이래서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수행평가에서는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를 토론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실은 단순히 내신평가 30분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활동은 정규 동아리, 그다음 학교 내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내 봉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과거보다는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챙길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특에서 찾을 거고요. 그거 말고 내신 성적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즉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되면 2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을 배울 과목들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2학년도 올해 여름방학 즈음에 3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다시 선택할 텐데 그 과목 선택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당장 고3부터 종합전형의 평가는 바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바뀌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고1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고1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거보다 서류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 최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작년 고3, 여기가 올해 고3, 여기가 올해 고1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목표예요. 30%가. 서울대는 딱 올해 고3에 30% 맞췄죠. 이게 올해 고3까지, 고3부터 시작되는 입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으로 30% 이상 뽑아야 한다. 수능으로 뽑기 어려우면 학생부 교과로 뽑아도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돼. 여론이 약화되니까 수능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서초, 송파, 강남 이쪽의 여론도 좀 신경 쓰기 위해서 16개 대학교, 이 16개 대학교는 보통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을 서영고, 서정한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 이러죠. 그 15개 대학에서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빠지고 숭실, 광운, 서울여대가 포함된 16개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교들은 너희들은 너무 학생부 종합과 논술의 비중이 커. 너희들은 안 되겠어. 너희들은 좀 벌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너희들은 입학 정원의 40%를 수능으로 뽑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고1까지 40%를 채우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채워. 그러니까 바로 고2에 이 16개 대학에서 이 노란색 9개 대학이 40을 맞췄고요. 실은 성대, 여기 건대도 39 중에 40 맞춘 거죠. 지금 11개 대학에 맞춘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1까지가 40이 될 거예요. 평균 100, 여기 비율이. 그런데 보시면 작년 고3에 이 16개 대학의 수능 뽑는 비율은 28.9, 약 10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당장 올해 38.8이에요. 근데 이 올해 고3에 38.8이 고2에 40이 될 거거든요. 그럼 1.2가 늘어나는 거죠. 그 1.2가 아마도 고2 가면서 하면 39.5 그러다가 40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은 당장 올해 고3에서 확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 고2를 예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3에서 이 대학들이 이미 고1에까지 40으로 맞춰란 부분들을 대부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 하얀색 하나 여기 서울대, 경희대, 그 다음에 여기 숙명, 숭실, 광운 정도만 수능이 더 늘어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할 겁니다. 그 정도의 변화만 고2, 고1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2년 동안에 800명 정도 더 늘었다. 당장 올해 얼마 늘었냐? 올해 약 5,0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4,800명. 그러니까 올해 약 5,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2년 동안에 800명을 는다라고 이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수능이 늘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종합전형 준비. 이미 학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서울이 아니라 인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만 가더라도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수능을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뭐가 중요합니까? EBS 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능 중심의 수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앞에서 보였던 그 16개 대학교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너희 대학교가 2024 때부터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도록 되어 있으니 그럼 과연 너희 대학교에서 수능으로 뽑을 때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어떻게 돼? 라고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개 대학에서 12개 대학 답변을 하는데 거의 70입니다. 68인가?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의 거의 3분의 2는 졸업생 몫이라는 얘기죠. 그럼 학생부 종합은요? 학생부 종합은 90% 이상이 재학생 몫입니다. 즉, 뽑는 인원은 수능이 살짝 더 많지만 실제 합격하는 인원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3배 가까이 학생부 종합을 합격을 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의 그 전형을 바꾸자라는 부분들에 이게 새로 생깁니다. 어제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뭐냐? 올해 수시 지원 전략에 기존의 패턴을 바꾸는 게 바로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겁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10% 이상 뽑아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고3부터. 그 다음에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뭐냐? 현재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줄여서 지균이라고 하거든요. 서울대 지균은 어떤 전형이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건 적은 학교건, 공부를 잘하는 학교건 못하는 학교건, 도시에 있는 학교건 시골에 있는 학교건 따지지 않고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균 전형으로 학교에서 원서를 최대 2장까지밖에 못 씁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작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합격시킨 비율로, 숫자가 아닌 비율로 가장 많이 합격시킨 고등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세종과학고를 알고 있습니다. 약 70%가 서울대 학교에 있거든요.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 학교조차도 지균 전형으로는 2명밖에 합격을 못 시키는 전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때문에 생겼냐? 이것도 아까 대입 제도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즉 뭐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게 유리하지 않는 대입 전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대 지금 보니까 학교당 원서를 쓸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해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특정 학교에서 많은 합격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겠죠. 오케이, 좋다. 즉 뭐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게 작년 고3 기준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한 7개 정도 대학, 최상위권 대학, 7개 정도 대학에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전형이었다면 올해는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42개 대학교에서 이 지역균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그 학생들에 대한 내신 성적대가 1등급 때만 받는 게 아니라 4등급 때, 5등급 대 학생들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천안이나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인원들이 더 줄어들 것이다. 즉 경기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더 가기가 용이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전형은 만약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할 때 그걸 서류평가를 실시해버리면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전형은 뭘로 뽑아라? 내신으로 뽑아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고3부터 생겼거든요. 이거 올해 고3에 적용되는 42개 대학교. 이 빨간색은 수능 체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하고 경인교대 2개 대학만 내신으로 뽑으러, 아이고, 김희수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홍익대 이거 김희수님 좀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보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학교하고 경인고대는 우리는 내신으로 뽑을 수가 없다 해서 두 대학교만 서류평가를 실시하고요. 나머지 하얀색 모든 대학교는
내신 성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자, 내신으로 뽑다 보니 네가 어느 고등학교에 1.0이냐 이거 되게 불안하잖아요. 저는 지금 양평군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은 내신이 1.13입니다. 근데 그 친구 수능 보면 5, 6, 6, 7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네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내신 전교 1등이냐 우린 불안하니까 최소한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수능에서 이 정도 등급은 맞아야 돼 라는 수능 최저 기준을 거는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걸죠. 안 거는 데는 어떻게 하냐? 연서대는 걸지 않으니까 면접을 보고요. 이화인을 걸지 않으니까 면접을 보고 동시에 걸지 않으니까 서류평가를 살짝 실시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안 걸고도 뽑는 대학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이 전형이 개인적으로 수시에서 지원 전략을 잡는데 기존의 패턴은 보통 6개의 원서를 쓴다면 한 4개나 5개를 종합으로 쓰고 하나나 2개 정도를 교과로 안정으로 썼다면 이제 그러한 패턴들이 되게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교과 전형에서의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합격 가능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합격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내신 등급이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내신 등급이 거의 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전략을 잡을 때 교과 3개, 종합 3개 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전략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고3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게 바뀝니다. 어떻게? 첫 번째, 수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 9월 17일 날 끝나는 고3 수험 생활이 아니라 2022년 11월 17일 날 끝나는 입시가 돼야 된다. 즉,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서도 중요하겠고, 방금 앞에 설명드린 지역균형 등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많이 걸다 보니까 수시에서도 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1학년은 학생부 종합에서도 최저를 거는 대학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이 늘어났으니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류에서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시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 정향을 잡는다면 내신의 중요성은 당연한 거고, 그럼 이 세 가지는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능의 중요성이 많이 뽑고 최저 기준이 올라가니까 더 중요해진 거고, 세특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른 영역들의 글자 수가 줄어들고 삭제되고 미반영되니까 올라간 거고, 내신은 그냥 그저 과거와 똑같은 비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냐? 교과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할 건 그거예요.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한테 수시를 원서를 쓸 때 있어서 가장 강조할 건 뭐냐?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시에 내신만 잘 따면 대학을 잘 가겠지라는 지원 전략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작년 고3과 올해 고3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고3과 고2와 고1은 제가 보기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작년 고3과 올해 고3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전국으로 따지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서울로 가게 되면 작년에는 종합전형 1등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1등이죠. 이게 왜? 그 16개 대학의 수능을 40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변화는 있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줄어든 거예요. 전년 대비 종합이 7% 줄고 수능이 6% 늘고 교과가 늘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2에서 2023, 2024로 갈 때는 거의 이 비중에서 수능이 약간 더 늘겠죠. 수능이. 아까 보셨죠? 왜? 40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38.8이었잖아요. 1.2% 정도가 2022에서 2023, 2024 갈 거니까 이 틀이 거의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 1등, 종합이 2등, 그다음에 교과가 3등. 그렇죠?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아까 16개 대학에다가 이대용대 빠지면, 근데 여기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수능과 종합이 비슷하죠. 어쨌든 수능 1등, 종합 2등, 그 다음에 교과 3등인데 논술의 비중도 꽤 크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전년 대비니까요. 자, 그래서 최상위권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엄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가 1등이에요? 예, 종합 1등입니다. 종합 1등, 수능 2등, 그다음에 교과 3등, 4등.
이걸 그래서 하나표로 보여주면 그냥 비교 말고 여기만 보세요.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 똑같을 겁니다. 거의.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 교과는 살짝 늘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수도권 가게 되면 수능으로 뽑는 게 좀 더 많다. 2등이 종합, 3등이 교과. 그러나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종합의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종합이 아직까지 최상위 가면 수능보다는 조금 더 뽑습니다. 그래서 종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수능이 작년보다는 30이 안 되는 상황에서 40이 안 나와 늘긴 늘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거죠. 50% 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략의 흐름만 보세요. 여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올해 고3인 거잖아요. 고2, 고1 바뀔 거예요. 자, 최상위권 상위 7개 대학의 포스텍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점대 내신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1점대 내신들이. 그리고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은 뭐냐?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검은색은 수능 체제가 없는 거예요. 파란색은 수능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따 보시면 원래 종합 전형은 검은색입니다. 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에 대한 내신을 더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요. 학생부 교과는 원래 빨간색입니다. 왜?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인지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이 최상위권은 그게 좀 어긋납니다. 왜? 너무 좋은 애들이 오니까 거기서도 다시 또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의 장치를 더 거는 거죠. 뭐? 수능 최저. 4개나 걸죠.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또 왜 최저를 안 거느냐? 정말로 최고의 전교 1등급만 쓸 거거든요. 거기다가 면접만 보면 되니까 굳이 그래서 안 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1점대 친구들이 가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내신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1점대니까.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종합적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서 아울러 뭐 해야 돼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이 있으니까 수능 체제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 그룹에 이따 제가 말씀드린 정시 입결은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안 떨어집니다. 보통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학생에게 너 수능에서 몇 개 틀렸니? 했을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하면 못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의 정시 입결은 거의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룹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과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종합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원래 경희대학교가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올해 고3에서 빨간색 수능 체제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참고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이, 즉, 전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가장 잘한 대학이 경희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희대가 종합에 올해 최저를 올해 고3에 걸었어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교사의 추천서도 있었고, 자기소개서도 세문항,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글자 수가 많았고, 뭐 자율동아리 제약도 없었고, 상장의 제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추천서 없어졌지, 자기소개서 줄어들었지, 학교생활 항목들 줄어들고 미반영되고 축소됐지, 거기에 진로선택 과목이 ABC로 또 반영되지. 아이고, 우리 1점대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때까지 친구들이 오는데 걔네들 그것만으로 우리 비교해서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학년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경희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근데 고1은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경희대처럼 수능 체제를 거는 그러한 대학교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시면 대학교의 레벨이 내려갈수록 종합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면에 교과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8개 대학의 특징이 뭐냐? 논술 전형의 비중이 가장 큰 그런 그룹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종합은 검은색, 교과는 빨간색 보이시죠? 그리고 교과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요. 무엇을 늘어나냐? 논술의 비중이 줄거든요. 논술의 비중이 준 것을 교과가 가져갑니다. 더 대학을 낮추면, 자, 보시면 또 종합 검은색, 교과 빨간색 보이시죠? 교과가 더 줄었죠? 그리고 종합이 더 줄고 교과가 더 늘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예, 수능 최저가 원래 교과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근데 이 거점 국립대는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광명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울권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럼 이 거점 국립대는 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냐? 이 거점 국립대가 올해부터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게 되거든요. 장점을. 어떤 장점이냐? 어, 이게 뭐냐? 공기업입니다. 지금 공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공기업은 다 지방에 본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 LH 사태, LH도 경남에 있죠. 근데 뭐냐? 아까 앞에서 제가 추가 모집 보셨죠? 지방에 있는 대학의 추가 모집 비율이 훨씬 컸잖아요. 즉,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지금 학생들을 뽑지 못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대학만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학 상권도 망하고 그 지방의 경제도 망해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막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올해부터 공기업들은 모든 공기업들은 참고로 모든 공기업은 지방에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올해부터 의무입니다. 그 지역 인재를 30% 이상 무조건 선발해야 된다. 그 지역 인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 인재가 뭐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닙니다.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아닙니다. 뭐냐? 그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입니다.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평내호평역에서 강원대까지 아이들이 지하철로 통학을 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강원대를 보내면 좋은데 강원도에는 어떤 공기업이 있나 봤더니 석탄공사가 있고요. 거기는 좀 애매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을 건강관련학과나 그 다음에 또는 관광관련학과 또는 통계관련학과를 보내면 아마 강원대학교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두 개의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한국관광공사에 취업할 확률들이 매우 높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식품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럼 어딜 보내야 되냐? 전북대학교를 보내면 왜? 식품 관련 연구소는 다 전북에 있거든요. 그럼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 보내면 그런 데서 취업할 확률들이 매우 높겠죠. 이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네, 한전이 전남 나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대 전기공학과는 보면요.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내신이 1등급 정도, 퍼센트가 한 10%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남대 전자공학과는 한 2등급 중후반대 합격선이 이루어진다면 전남대 전기공학과는 2등급 초반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실은 유의미한 취업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대는요. 교대는 특징이 종합전형에서 거의 대부분 뽑고 정시는 낙원에서 뽑아요. 교대의 특징이.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교대는요. 앞으로 합격선은 더 떨어질 겁니다.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즉 교대는 갈수록 들어가기 쉬워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 교대, 작년까지도 교대는 1등급 중후반대 친구들이 가는 거였어요. 근데 작년도 지금 대학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2등급 중반대의 최종 합격자. 근데 그 친구는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당장 전 수시에서 일반고 학생들도 2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선이 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정시는요. 작년까지 교대 정시 합격선은 평균 100분이 93, 94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구교대에 평균 100분이 79, 즉 올 3등급이 갔습니다. 올 2등급이 가야 되는 대학을 1, 2가 가야 되는 교대를 작년에 올 3등급이 합격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대가 저렇게 합격선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으로는 교대는 들어는 갔는데 초등교사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왜? 학생이 인구가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깜짝아. 예. 잠시만요. 네.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초등교사 뽑지 않는 거죠. 광주교육청에서요. 10년 전에 초등교사 350명 임용했습니다. 작년 보면 약 320명 뽑죠. 350명 임용했습니다. 작년에 광주교육청에서 초등교사 10명 임용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자, 포인트는 뭐냐? 보시면 대학들마다 보시면 그 대학들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전형의 비율이 달라지거나 교과와 전형의 체제가 달라지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대학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전형의 비율, 논술을 실시하는 비중, 뭐 그다음에 교과와 종합의 비중 이런 것들을 서로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는 게 그 대학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 교육과정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2025 교육과정 이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고2, 고1 내로서 학생 수가 줍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교육과정이 뭐냐 보시면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죠. 보통 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시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죠. 공통 과목은 일반고 학생들이 무조건 배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배우는 거기서 내가 선택에 의해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인데 다시 이것들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요. 뭐냐? 일반 선택 과목은요. 성적 산출이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 산출이 9등급이 아니라 80 넘으면 A, 60 넘으면 B, 60 아래 C, 그래서 A, B, C 3단계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의 일부를 일반고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A, B, C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보통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 9등급제를 많이 배우고 3학년 때 진로 선택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걸 보시면 이겁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일반 선택은 다 9등급으로 성적이,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A, B, C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수능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수능 출제 교과입니다. 보통 원래 원칙은 일반 선택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출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하도 대학에서 뭐라고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 과목들도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9등급제, 여기는 A, B, C.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한 과목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특히 공대를 가려면 물리2를 들어야 합니다. 공대를 가려면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교과, 특목고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도 일반고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와 고급 물리학이나 물리학 실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반드시 편성해서 배워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 불리하지 않나요? 서울대 사정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처라도 제대로 공부해라.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는 물리1을 가르치고 물리2 대신에 물리학 실험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물리1을 배우고 물리학 실험을 배운 학생, 또 어떤 학교에서는 물리1을 배우고 물리2를 배운 학생. 그럼 물리학 실험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게 특목고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과학고, 영재고에서는 이 고급 물리학 실험 일주일에 6시간씩 배웁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요. 일주일에 2시간이거든요. 보고 알아요. 아, 이거 일반고구나. 일반고구나 알아요. 그래서 물리1 듣고 물리학 실험 들은 친구나 물리1 듣고 물리2 들은 친구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있죠. 물리1 듣고 물리2 들으면서 물리학 실험까지 듣는다. 그럼 그 친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등급이 나오고요. 진로 선택, 교양교과 13명 미만 학교 간에 통합되는 과목들.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인근 학교와 같이 배우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영향이 미비하고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이 큰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건 재작년 고3이고요. 즉 2015 교육과정 이전의 고3이고요. 이건 작년 고3, 2015 교육과정의 고3이에요. 보시면 파란색이 인문계인데 원래 자연계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인문계가 역전되는 부분이 여기는 없죠. 밑으로 깔리죠. 이유가 뭐냐? 2015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문과, 이과가 통합되거든요. 즉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럴 때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에서 좋은 등급을 맞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자연계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끼리만 경쟁하니까 등급을 못 받았겠죠. 근데 이제는 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밑을 깔아주겠죠, 수학에서. 그러면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을 예전보다 등급을 더 잘 맞겠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건 재작년 2015 교육과정 이전이고 이건 이후인데 이건 작년인데요. 여가 작년, 여가 재작년인데 2015 교육과정 때 어떻게 되냐? 서울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장 2명 먼저 쓰는 거라고. 근데 인문계는 추천을 덜 받고 자연계는 늘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보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교과에서도 인문계가 더 조금 이화여대 고교추천에서 인문계가 더 지원 못했고 중대도 지원 못했고 종합전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도 더 지원 못했고 건대도 인문계 더 지원 못했고 동국대 더 지원 못했죠. 이게 뭐냐? 문과 친구들은 내신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문과 친구 대학 가기 어려운데 내신 받기가 어렵다는 것과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왜? 문과 친구들은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겠죠. 자연계 친구들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과 지원할까요? 안 하겠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안 하겠죠. 인문계 친구들이 내신은 따기 어렵지만 인문계는 인문계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선은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자연계 친구들은요. 자연계 친구들은 공대 가서 싸우겠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나 자연계 친구들이 좋은 숫자들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숫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계 합격수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그건 올해 고3에서 더 위험성이 늘어질 건데 그 부분들을 고2와 고1들은 고3이 당하는 결과를 보면서 인문계, 자연계, 내신 하락과 상승의 폭을 보고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한양대학교인데요. 쭉 보시면 여기가 인문계예요. 인문계가 더 확 내신이 떨어졌죠. 이게 2015 교육과정 적용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의 입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왜 문과가 확 떨어지나요?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전반적으로 합격선을 이렇게 갈수록 더 낮은 숫자가 합격하나요?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인구 감소입니다. 보시면 올해 고3에서 고2, 고1로 내려갈 때 학생 수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 가기가 편해집니다. 자, 이 페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요새 강조를 많이 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가 올해 대학교 3학년, 여기가 올해 대학교 2학년, 여기가 올해 대학교 1학년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학생 수가 이때 100명이었다면 이때 90명으로 10%가 줍니다. 그리고 90명에서 10% 살짝 돼서 80명으로 실제 줍니다. 그리고 여가 대학교는 올해 고3이 81명이고요. 올해 고3이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러다 다시 고2에서 75, 고1에서 70 이렇게 또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전국의 학생 수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인서울대학교 11등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할게요. 100명일 때 11등까지 갈 수 있으면 90명으로 줄면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다시 80명으로 줄면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명일 때 11등 가면 90명일 때는 9.9명 가고 80명일 때는 8.8명 가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야 고등학생 수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대학교 너희도 모두 똑같이 야 10% 줄었지? 대학 모집 정원 10% 줄여. 다시 10% 줄었지?
또 대학 모집 정원 10%또 줄여. 이렇게 하면 100명일 때 11등이 가면 90명일 때는 9.9명 가고 80명일 때는 8.8명 갑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잘하는 대학교하고 못하는 대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다고 못하는 대학한테 너가 갑자기 막 망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추가 모집 보셨죠? 가만히 놔두면 밑에 있는 대학이 학생을 뽑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망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냐? 100명일 때도 11등까지 인솔됐다면 90명일 때도 대학 모집은 그대로니까 11등까지, 80명일 때도 11등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80명일 때 11등이 100명일 때 11등보다는 당연히 내신이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한양대에서 보여드린 한양대 보여드린 이러한 입시 결과가 왜 그러냐? 중수로는 똑같이 정규 1, 2, 3등이 가요. 근데 그 정규 1, 2, 3등의 내신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똑같겠죠. 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내신에도 그렇다면 수능을 보는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100분위 애들 똑같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정시 입결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더 낮은 숫자로 갈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럼 긍정적인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앞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늘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은 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거든요. 1등급은 4%죠. 100명이 수능을 응시하면 1등급은 4명 나오는데 90명이 응시하게 되면 1등급은 3.6명으로 80명이 응시하면 일단 3.2명으로 즉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능 체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수능 체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 나는 그런데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대학교를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9월 17일이 아닌 11월 17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렇게 학생 수가 줄면 수능체 통과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들은 인구 감소와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절대평가니까요. 학생 수 중개 상관없이 70 넘으면 80 넘으면 90 넘으면 1등급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어를 활용해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게 왜? 다른 과목들은 1등급은 4%인데 작년 같은 경우 1등급 12%, 2등급은 7%인데 2등급 16%, 3등급도 그렇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인데 작년에 영어는 48.88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내신 1점대는 1등급 맞는 게 용이하고요. 2점대는 2등급 맞아야 2등급 때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때까지는 영어 3등급을 맞으면 수능 체제 때문에 합격하는 대학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수능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수능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수능은 지금 현재 2학년 과목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수학도 공통 과목 수원 수투가 있고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자, 근데 뭐냐? 독수와 문학이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영어2 2학년 때 배웁니다. 즉 뭐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총 300점에서 2학년 때 배우는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영어원, 영어2가 250점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2학년 때가 이게 수능뿐만 아니라 이따 보면 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다면 이제는 2학년의 내신과 2학년의 수능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냥 어쨌든 2학년 때 독서 문학을 잘하고 수원 수투를 잘하면 그 자체로 선택 과목 뭘 선택했냐에 따지지 않고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영어원, 영어2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점수를 올리는 게 수능에서 잘 보는 유리한 구조를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고2 기준으로도 발표가 되겠죠. 일단 고3 기준으로 따진다면 인문계열 학과에서는요. 우리 대학 오는데 뭐 국어에서 뭐 보고 수학에서 뭐 보고 탐구에서 뭐 봐? 이거 요구하는 대학 1도 없습니다. 뭘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학과에서는요. 우리 대학 자연계학 걸라면 수학에서 확통 보면 안 돼. 탐구는 과탐 봐야 돼라고 요구하는 대학이 60개, 66개 대학이 있습니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은 확통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적분, 기하 보는 게 맞고요. 탐구는 과탐 보는 게 맞다. 인문계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좋겠지만 그걸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울면서 확통을 볼 거고 탐구는 당연히 사탐 보겠죠. 그래서 모니카가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인문계는 확통, 사탐,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 과탐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대학별 내신을 알아야 돼요. 대학별 내신. 대학별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대학별로 산출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라고 있습니다. 그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에가요. 성적 분석 메뉴를 통해서 자녀들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 성적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그 성적 기준으로 1학년 성적 기준으로 각 대학교의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그게 7월 달이 넘어가면 그 기준 점수와 전년도 입결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를 통하시면 정말로 웬만한 사교육 빤치는 거기 또 보면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하시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대학별 내신 산출 점수를 알아야 한다. 근데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적인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가 어느 학교 1.0인지 모르겠으니까 뭘 건다? 최저를 건다. 그럼 뭐냐? 수능 최저 통과하는 1.0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수능 최저 통과 못한 1.0보다 최저를 통과한 3.0이 그 대학에서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올해 고3입니다. 이건 100%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빨간색 요구하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최저가 다르다. 근데 보시면 인문계열 최저가 자연계열 최저보다 더 높죠. 대학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니카가 통합되니까 인문계 친구들이 수학에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그대로 수능도 연결됩니다. 왜? 옛날에는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 따로 줄 섰다면 올해 고3부터는 확통, 미적분, 기하 따로 시험 봐도 한 줄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에서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에서 좋은 등급을 맞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수능에서도 인문계 상위권 친구들이 1, 2등급을 맞는 학생들 숫자가 적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수능 체제를 상위권으로 갈수록 높게 둔다. 그런데 이 수능 체제가 높다 보니 이것들을 통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결론은 그래서 고려대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로 뽑는 넘버 2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1.5 넘어가는 합격생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수능 체제를 두기 때문에 2.5가 넘어간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이유는 뭐다? 최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교과는 최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하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A를 맞아야 됩니다. 왜?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시험 볼 때 뭐 A 비율 30% 이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교과에서 A 맞아야 된다. 왜? A가 30%나 되는데 상대평가면 30% 넘어가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즉 진로 선택 과목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교과를 위한 과목이 아니라 종합을 위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보통 내신 성적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신 성적을 분석한다라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자소서, 면접, 수능 체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합격의 유불리는 달라지는데 이건 언제? 3학년 원서 쓸 때 결정하는 거고 지금은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내신 관리, 기록 관리, 면접 준비하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방법인데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면접. 자,
당장 올해 고3부터 서류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대폭 줄었죠. 그럼 대학들은 학생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울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훨씬 더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면접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상시에 말할 때 또박또박 말하고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토론할 때 그때 자신의 의견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연습들 수업 시간은 평상시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이 전형의 방법들은 그냥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치른다. 근데 1단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올해부터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뭐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평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전형 작년 10월 28일 날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 발표한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수능 체제 기준을 완화했어요. 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갈수록 수능 체제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니까 이런 현상들이 고2, 고1에서 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아무나 못 쓰는 이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도 늘립니다. 이게 아마 일반고의 합격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서울대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원래 서울대 정시는 수능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교과평가를 40,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발행합니다. 즉 서울대가 뜬금없이 정시에 교과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 양식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명이 평가하는데 한 명한테 B를 맞아도 2점이 깎이죠. 근데 2점 깎인 것 때문에 수능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과평가가 뭐냐? 뭘로 하는데 세 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 어떤 과목 선택에 들었냐? 과목 선택이죠. 두 번째, 내신. 세 번째, 세특에 어떤 내용 적혔냐? 예를 들어 이제는요, 서울대학교에 그냥 의대 공부 안 하다가 막 그 의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대충 하다가 수능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 개판 쳤는데 수능에 만점 나왔어요. 교과평가 때문에 이제 그 친구 의대 못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서울대가 예를 들었어요. 자, 만약 공대에 오고 싶어? 그러면 간단하다. 어떻게? 공대로 오고 싶다면 물투나 화투나 기하 셋 중에 두 개를 들어야 한다. 대신은 2등급까지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맞아라. 그리고 세특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자, 서울대는 정시는 수능 위주고요. 수시는 학생부 종합 100%예요. 그러면 정시에서조차도 교과평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과목 들었니? 내신 어떻게 되니? 세특 충실하니? 이걸 본다면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 세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고3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내신 성적의 중요성과 세특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가 되어 왔던 거예요. 뭐가 또 들어가요? 네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들어야 한다.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을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 건데요. 올해 걸로 바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나오느냐? 일단 과목, 여러 개의 과목들이 생기죠, 새롭게. 그럼 그 과목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정보들을 줍니다. 과목은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직업과 연계되어 있단다. 그 다음에 진로와 기반, 아까 보시면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된 교과잖아요. 그러면 학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과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교과에 대한 정보와 학과에 대한 정보. 그래서 실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과에 사회문제 탐구라는 교과가 새로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 이 사회문제 탐구 교과는 어떤 교과냐? 쉽게 얘기해서 소논문 쓰는 교과입니다. 1년 동안에 논문, 아이들이 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 교과예요. 1년 동안에. 이거는 사회복지사부터 해가지고 저널리스트, PD에 가고 싶은 친구들, 이런 사회학과나 뭐 이런 학과 갈 친구들이 가면 좋겠어. 이건 어떤 과목이냐면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야. 나중에
사회과학 계열을 가려고 했을 때 도움되는 과목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신 성적은 성취도 3단계 등급이 안 나오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죠. 과목에 대한 이해들. 두 번째, 학과에 대한 이해. 최근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 심리학과 되게 관심, 그럼 심리학과는 너희들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의 범죄심리학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신경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 쪽에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한단다. 라는 정보. 그리고 심리학 하려면 이런 인재상,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탐구해보면 좋겠고, 관계 형성 양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논리적 사고를 즐기면 좋겠어. 이런 인재상을 바탕으로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들 어느 대학에 개설됐고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된다. 진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심리학과를 가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혹시 이제 그 1학년 부장님이나 1학년 쌤이 계시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올해 이제 여름방학 즈음에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제발 그때 2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3학년에 개설된 과목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보통 2학년 때 일반 선택이 많이 개설되잖아요.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 친구한테 야, 너 있잖아. 생명과학이나 심리학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어. 아마 아이들은 100%뭘 들을까요? 생명과학 원을 들을까요? 심리학을 들을까요? 아마 심리학과니까 그냥 심리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때 심리학을 선택했습니다. 3학년 때 왔으니까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들을 수 있어요. 생명과학 2를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과학 2는요. 생명과학 원을 들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3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 2밖에 없는 걸 알았다면 이걸 듣기 위해서 2학년 때 생명과학 1과 심리학이라면 생명과학 1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1학년 때 과목 선택권을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2학년 때까지는 교과뿐만 아니라 3학년 때까지 깔리는 교과를 함께 보여줘서 위기 교과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연계하게끔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어떻게든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단위학교에서 모두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단위학교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들을 수 없을 때 그걸 이웃 학교와 같이 특별한 요일 저녁 7시에 듣는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도 안 되면 저녁이나 주말 아침에 듣는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2학년 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클러스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일과 중에 듣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듣고 이것들 성적도 산출되고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됩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들을 투자해서 들은 거니 이런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는요, 올해 고3 기준인데 어쨌든 수도권에 많이 뽑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이게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인문계열은 경영학과 기준으로의 대학교 입결이거든요. 평균 100분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입니다. 98이라면 거의 한두 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건 이건 올해 대학교 2학년이고요. 올해 대학교 1학년의 입시 결과가 올해 7월 달에 다시 아까 대입정보도 어디가 다시 발표가 될 텐데 이것보다 숫자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고3을 가면은 올해 고3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 더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실은 이 입결은 굉장히 뻥튀기가 많이 된 거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숫자로 정시를 갈 수 있다. 인문계는 경영, 자연계는 기계학과로 이렇게 조금 숫자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보시면 뭐냐면 올해 고3 기준인데요. 국어를 갖다가 일로 놨을 때 다른 과목들에 대한 비중입니다. 그러면 보통 인문계열은 생각하시면 국어하고 영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의 비중이 제일 높은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것들 이렇게 대학마다 수능 과목에서 중시하는 거에 다르다. 자연계열은 당연히 국어 비중은 수학이 제일 높겠지만 탐구 보시면
한양대는 탐구와 수학 똑같죠. 그러면 서강대는 탐구와 수학의 비중이 훨씬 작죠. 그러면 탐구를 못 본 친구 때는 서강대를 가는 게 맞겠고, 탐구를 잘 본 친구는 한양대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왔을 때 다시 그 성적을 대학에 반영하는 거고. 근데 이건 나중에 고민한 겁니다. 언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국수형에서 300점 만점에 250이 나온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과들을 폐지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새롭게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건 뭘까요? 미래 먹거리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그에 대한 대비. 왜? 이 학과들도 학생부 종합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준비들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올해 고3부터 약대가 들어오죠. 제가 지금 현재 고3 기조 약대를 한의의 밑으로 의치한 약수라고 했지만 올해 당장 입시부터 약대는 한의학과를 이길 것 같고요. 치의하고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의외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의대를 기준으로 따지면 전국에 3,000명 넘게 매년 뽑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가 뭐냐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뽑는 인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의예과 전국에 3,000명 넘게 뽑는데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수능이 안 나오고 갈 수 있는 인원은 25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12분의 1이 안 돼요. 즉 뭐냐? 치대는 38명입니다. 즉 뭐냐? 의치한 약수는 수시에서도 당연히 높은 내신도 요구하겠지만 보다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으로 평가는 화면인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2학년도 마찬가지, 1학년도 마찬가지 이 교회 봉사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교내 봉사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 독서 1학년은 의미였겠지만 2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독서는 반드시 읽으면 과목 선생님한테 그래야지 과목 독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과목 선생님한테 반드시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독서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자, 뭐냐? 이게 뭐냐면 자, 이 친구 경제 수학 보면은 아무 색깔도 없죠. 근데 기하나 수 같은 부분은 이게 노란 약간 주황색 주황색이라 할게요. 주황색 배터리 이렇게 돼 있죠. 뭐냐? 이 친구의 학교에서는 경제 수학이 개설되는데 이 친구는 경제 수학을 안 들은 겁니다.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 거기서 이 친구가 선택한 과목들. 보면 이 친구 아까 사회문제탐구, 아까 사회문제탐구는 사회과학 계열에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공대 갈 친구, 딱 자연계 딱 보니까 물투 든 거는 공대 갈 친구거든요. 근데 들었죠. 잘 안 맞게 선택한 거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 이 친구가 선택한 과목들. 보면 여기 이 친구는 또 문과 친구인데 여기 자연계 보면 물투가 없어요. 되게 위험하겠네? 근데 고급 물리학이 있긴 하지만 물투가 없는 거 공대 가기 어렵겠다. 뭐 이런 것들. 대학들이 이런 것들 다 이제 평가에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일어난 상황들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작년 고3부터 학생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시의 경쟁률이 떨어졌겠죠. 그 이끌도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우리가 이 점 점수를 받아야 돼. 그냥 정시로 넘기자. 정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시로 넘겼는데 수능도 안 본 거죠. 수능도 많이 안 보면 당연히 응시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정시 경쟁률도 떨어지면 당연히 정시 입결도 그래서 작년에 서강대 같은 케이스가 건국대 합격자가 서강대 합격하는 케이스가 작년부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우진님 좀 마이크 꺼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뽑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보시죠. 외대나 과기대나 이런데 못 뽑아가지고 추가 모집으로 늘었잖아요. 작년에 그 상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올해 학생 수가 그대로니까 수시의 정시를 절대 2월을 안 시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작년에 정시는요. 아까 보셨죠? 28.8이었어요. 10명 중에 3명이었죠. 올해 고3부터 정시는요. 38.8. 10명 중에 4명인 거잖아요. 이미 올해 정시는
작년 2월 정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응시는 하락 대폭 예상되거든요. 올해 고민 많습니다. 정시입결 떨어질 거 뻔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지금 4월 3일 발표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상황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방대는요. 지방대는 수시로 올인할 겁니다. 왜? 수시에 많이 뽑아야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 못 뽑으면 추가.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는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뽑을 겁니다. 근데 서울은요. 서울은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그 16회 대학원 40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대 수시 올인과 서울 지역의 어떤 이 흐름에 있어서 전국의 비중을 따지면 수시가 살짝 늘고 교과가 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로 갈 건 아니잖아요. 아까 원그래프 서울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고3의 비율과 고2의 비율, 그 다음에 고1의 비율은 거의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과가 한 12%, 13%, 그 다음에 수능이 40% 되겠죠. 근데 전국의 수능 인서울을 하면 35%대, 37%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그 정도 비중. 그리고 논술이 줄면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 아까 1.2가 늘 거라고 했잖아요. 그 1.2 는 건 종합에서 안 뜨고요. 아마 논술을 줄여서 수능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렇게 올해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과거에도 2학년까지 성적이 3.5면 3학년 때 1등급을 맞아도 3자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보셨죠? 올해는 3학년에 진로선택 과목이 더 많아집니다. 즉 3학년 내신에 등급 나오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뭐냐? 2학년 내신, 2학년 공부가 대학 입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2학년 내신이 무너지면 또 하나의 마지막 기회가 뭐냐? 수능 체제라는 마지막 기준이 하나 더 있다. 2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2학년 공부가 수능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그럼 2학년 무너졌을 때는 3학년에는 수능 체제라는 기준을 통해서 수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 고3부터는요, 입시가 바뀐 게, 결론은 공부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뭐 자율동아리, 독서, 개인봉사,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수업만 열심히 남은 시간 뭐 할 거냐?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실 때 너무 우리 자녀 기준의 개인적인 뭐 특성,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데 이런 거 말고요. 큰 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 4월 30일 날 발표되는 고3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고3과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인서울을 본다면. 1학년은 일단 8월 달에 발표되는 기본 원칙부터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늘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 적용 대학이 늘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꿈의 대학은 계속해서 진로 활동에 반영이 첫 번째 되고요. 주에. 예, 꿈의 대학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꿈의 대학이 진로 활동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되게 유의미한 행사다라고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경기도만 하는 행사라서 조금 난색을 표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꿈의 대학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8주 정도를 갖다가 저녁에 2시간씩 그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은 이미 대학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실제로 꿈의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분명히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부분들로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까지는 꿈대를 듣는 것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를 듣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요. 클러스터가 안 된다면 꿈의 대학으로 듣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기부에 실리고요. 1, 네. 2학년 때까지는 좀 들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와 정시 대입 전형별 특징, 그리고 지원 전략, 그리고 이제 수능의 변화. 또 이제 2학년 과목이 이제 수능의 공통 과목으로 많이 나오니까 2학년 내신 성적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우리 재학생들은 1, 2학년 재학생들은 학생부 전형, 네. 종합 전형, 그리고 상위권은 또 수능 최저가 또 많이 중요하다. 또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확대된다라는 얘기. 그러면서도 1, 2학년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정해진 추천 인원만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3학년이 347명이거든요. 근데 올해 고3 기준으로 저희 학교에서 330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 인원이 많아요. 많아서 어쨌든 그 고등학교마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추천할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인원만 따지면 90% 정도 인원이 나오는데, 그걸 뭐 학생당 1장 줄 거냐, 2장 줄 거냐, 3장 줄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문형 강좌 듣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주문형 강좌도 당연히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듣는 거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형 강좌 듣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형 강좌 듣는 것, 그러니까 주문형 강좌는 개설하는 학교가 있고 개설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모르는데, 광명국고에서 만약에 주문형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면 당연히 듣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 같은 진로 상담교사와 상담, 그 다음에 1학년에 많이 제공되는 진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것들을 남이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학생이 스스로가 찾아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1학년 진로활동 수업 들어가니까 저랑 수업하면서 학생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왔나요?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정보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시려고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대입 전형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감사드리고요. 박수를 쳐주셔도 좋고요. 우리 강사님은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